피해 규모는 막 수백억, 수천억, 대리가입, 허위 녹취, 은행 직원들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범죄인데 가정 파괴범이에요. 투자 상품 잘 걸러서 가입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투자를 권유받으시면 이번 사태 이거 어떻게 발생된 건지 그거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 홍콩 H 지수라는 이제 주가 지수에 연동돼서 인정된 이제 주가 연계증권이라는 ELS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일종의 이제 파생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지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녹인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 손실까지도 가능한 그런 위험, 고위험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증권사가 아닌 은행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를 했고요. 그래서 뭐 노인, 가정주부, 뭐 은퇴자 이런 분들의 어떤 노후 자금에 해당되는 자금들을 마치 예금인 양 받아가지고 결국은 지금 H 주스가 지금 폭락하면서 결국 대규모 손실이 지금 발생하거나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누적 손실률이 한 53% 된다고 들었는데 네. 뭐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피해가 난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위험 상품들이 이렇게 많이 팔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권사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은행에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판매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은행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비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이자가 아닌 비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한 어떤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직원들에게 ELS 상품을 팔면은 굉장히 성과 지표가 좋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과도한 어떤 영업 목표, 그다음에 부적절한 성과 지표 등을 통해서 이런 전사적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불안전 판매의 환경이 조성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이제 사기 판매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금융상품 신규로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많이 팔아 이렇게 이제 실적 위주로 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식 관행이 문제가 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 사람에게는 아예 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에요. 우리나라가 법이 없느냐? 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성 원칙이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객에 맞춰서 상품을 권유하는 게 아니고 상품을 먼저 정해서 주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자 성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체크합니다. 은행 직원이 다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억울하신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더 심각한 거는 은행 직원들이 연락을 하는 겁니다. 연락을 해서 이거 이제 더 고수익 상품이 나왔으니까 더 수익이 높은 걸로 갈아타라. 또 심지어 이제 누가 예금을 맡기러 오면 예금보다는 이게 이자가 높으니까 이걸 하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의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마치 예금인 양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안타까운 게 홍콩 ELS 사태로 손해를 본 분들 중에 고령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노후 자금을 정말 어렵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씩 모아서 예금을 하려고 갔다가 홍콩 ELS 상품을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가면은 일단 그것부터 권유하고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에서 가입을 하게 되고 심지어 사례 중에서는 난청이 있어가지고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하면서 ELS 가입을 하고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는 심지어 이제 뭐 이런 포스트잇에다가 귀가 안 들리시니까 예 아니오를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예라고 답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하는 경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각 은행별로 이런 고위험 투자 상품을 권유한 이른바 증거가 있다고 얘기 들었고 금감원에서 지적한 사례라고요? 네네.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파악한 결과는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할 때요. 네. 각종의 이제 원금 보존을 희망하는 투자자한테도 얼마든지 ELS 가입이 가능하대요. 네. 원래 원금 보존을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ELS 가입을 그렇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증권 신고서에서 이게 20년을 치면은 손실이 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ELS 상품이요. 과거에요. 2008년도나 이런 때. 그런데 그런 때 거를 빼고 최근 거로 10년을 잘라가지고 손실이 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유도를 하고요. 또 뭐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없다. 이 은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심지어는 홍콩 지수와 살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이래요. 그러니까요. 이제 좀 있으면 지구 종말이 오지 않는 한 이럴걸요 아마. 네. 거기에다가 뭐 각종의 대리 가입, 뭐 허위 녹취,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허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녹취 의무 위반 관련돼서 금감원에서 이번에 얘기한 거 보면은 뭐 배우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당사자도 아니고 그 피해자가 아닌 배우자 통화해서 부부의 컴퓨터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가입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심지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일자를 변조까지 하고 뭐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건 범죄인데? 범죄죠.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 지금도 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는 펀드 가입하면서 뭐 신분증이나 이런 거 복사해서 사본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넉넉하게 미리 복사를 해놨다가 아이고. 그거는 그 전에 하라고 준 거지. 이번 가입할 때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막 예전에 많이 받아놓은 걸 여기다 첨부하고 거기다 사인하고. 그러면 이거 잘못되면 그 가입한 사람들은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가정이 파괴되고 그분은 진짜 건강 악화돼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에 언급된 사례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례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악질적인 게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귀도 안 들리신 분을 데려다 놓고 거기다 이런 식으로 막 이 뭐 포스트에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네. 정말 악질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뭐 배상 어쩌고 얘기가 들리는데 배상 기준이 나왔습니까? 분쟁조정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DLS 상품이라는 또 비슷한 파생 상품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와 관련되어서 좀 비슷하게 지금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배상 비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정해진 세 가지 의무, 투자자 보호하기 위한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요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 20에서 40을 기본으로 지금 배상 비율을 정해놨고요. 여기에서 이제 40을 기본으로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적합성 원칙 위반만 했고 어디는 설명 의무 위반만 했고 이거를 이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판단하는데 이거는 사실 은행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산 차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산은 예적금 가입 목적 고객, 뭐 금융 취약계층이라는 게 노인이나 가정주부, 은퇴자들, 그다음에 과거에 일회 상품을 한 번도 투자하지 않고 뭐 예금만 투자한 분들, 그다음에 모니터링 콜 부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차감 요소입니다. 과거에 투자 경험이 있다. 뭐 매입 수익 규모가 크다. 그다음에 금융 상품의 이해 능력이 높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 판단이 나름이거든요. 투자 경험이야 이제 기록이 있겠지만은 금융 상품 이해 능력은 사실은 판단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저같이 경제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요. 금융 상품 안으로 들어가서 세세하게 보면 모르는 말 투성입니다.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님 거의 저희 가시면 전문가로.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분류될 걸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총 피해자가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전체가 거의 2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지금 많습니까? 개인 투자자만 17만 명에 해당되고요. 지금 뭐 피해 금액만 해도 수십조에 이르니까요. 이게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고령자는 뭐 배상을 좀 더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상품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고령이신 분들은 훨씬 더 조금 더 가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상 비율 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아니 나는 내가 무슨 전문가냐? 난 전혀 금융상품 지식 없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전문가로 해놓고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를 주냐? 네. 뭐 별 얘기가 다 나올 텐데요.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 배상 비율이 있으면 이제 네. 사적 화해를 이제 곧 있으면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제 은행별로 이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거를 투자자들한테 보냅니다. 피해자들한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각자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재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상 비율을 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뭐 고객님은 뭐 45%입니다. 고객님은 6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지만 이제 그걸 받아봤을 때 굉장히 뭐 낙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배상 비율을 그렇게 정해놓고 이러면 그 개별적으로 사례도 다르고 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 판매의 증거가 있어야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제대로 받을 수 있을 텐데 개인은 가서 그 창구에서 이거 드세요.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뭐 원금 보장되고 이게 녹음을 안 해요. 네.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은 녹음을 투자 권유 당시에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상품을 투자 권유할 때 녹음이 진짜 중요한 녹음이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녹음이 다 사후적 녹음입니다. 네, 이미 이제 펀드 가입 다 결정하고 돈도 다 입금하고 네. 원금 손실 가능성에 들으셨죠? 예, 그 이해라고 얘기 다 바로. 들으셨죠? 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 이거 권유했던 사람이 나중에 전화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 가면요, 네 하시면 돼요. 돼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 어떤 분한테는 뭐 사실은 적극적인 기망을 통한 사기가 인정될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는 건 부작에 의한 사기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입증 책임을 누가 지냐면 고객인 피해자가 예. 져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은행에서 이렇게 배상을 해라라고 이제 은행에 얘기를 하면 네. 거기서 그걸 다 따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쟁 조정 결정의 기준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자기들이 수용한다는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럼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건 안 하고 그래서 사적 화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되게 말이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적 사적으로 화해. 화해한다, 둘이 화해한다 이런 것처럼 당사자들끼리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거를 사적 화해 형식을 취하면서 대신 분쟁 조정 아까 그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이제 안 받아들이면은 금감원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나가거나 제재를 하거나 뭐 CEO를 더 중징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따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배상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부 다 인정해 주느냐.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겠죠. 거의 뭐 매년 이런 큰일이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라인펀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이 자본시장법에서 적용되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더 구체화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보호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에는 기여를 못한 것이라는 게 입증된 겁니다. 이게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생겼는데도 지금 이런 대규모의 사태가 발생을 하고 여전히 해피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후적으로 녹음을 하면서 이 사후적 녹음은 결국은 금융기관을 면책하는 도구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투자자를 보호하라고 녹음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금융기관의 증거로 쓰이는 거예요. 또 법원은 또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고요. 그게 예전하고 똑같은 게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투자 성향 같은 걸 더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상품을 권유해라.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철저하게 문구가 수정은 되긴 했어요. 그게 맞아요. 첨부가 됐어요. 근데 맞습니다. 방식은 예전하고 똑같더라. 그리고 이러고 나면 이제 복장 터지는 게 뭐 이렇게 직원들은 뭐 법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진짜 이런 금융 사기꾼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친구들은 가가지고 금방 또 풀려나요. 네. 피해자들은 그냥 주저앉아 버려. 그럼요. 피해 규모는 막 수백억, 수천억, 지금 여기는 뭐 몇 조 단위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해자들은 울죠. 이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도 뭐 금융기관 CEO 제재해봐야 곧 있으면 제재 나오겠지만 뭐 얼마나 큰 제재가 나오겠습니까? 이 피해자들이 더 가슴이 아프고 슬픈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은행에서 또는 증권사에서 권유하는 투자 상품 잘 걸러서 가입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투자를 권유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절대 결정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그걸 가지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또 전문가들한테 또 여러 번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의 성향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막 체크하더라도 아, 나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그리고 은행 직원이 만약에 다른 말을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하거든 무조건 녹음하세요. 네. 그리고 그 녹음을 해두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라도 문제를 삼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우 속상합니다. 오늘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서 투자 관련한 얘기들을 쭉 나눠봤습니다. 금융 전문 김정철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